지금부터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한 10가지 키포인트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선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 개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컴퓨터 공학 및 정보기술의 한 분야로서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됩니다. 우리 사회 여기저기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개념인 인공지능. 하지만 왠지 어려운 느낌이 먼저 드는 것도 사실일 텐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 10가지만 안다면 나도 인공지능 좀 아는 사람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앵무새는 사람의 말을 흉내냅니다. 많이 가르칠수록 많은 말을 따라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사람처럼 사고하며 대화하는 건 아닙니다. 너무 과한 비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공지능도 앵무새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나 행동을 흉내내서 특정한 범위 안에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인공지능을 보통 약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약인공지능은 쉽게 말해 이전보다 더 성능이 좋아진 좋은 기계나 도구나 프로그램, 앱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처럼 종합적인 사고를 하는 인공지능을 반대로 강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지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인공지능은 개념적으로만 존재하지 아직까지 구현된 사례도 앞으로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도 많은 논란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딥러닝은 인간의 뇌 구조를 모방한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데, 이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지도학습, 자율학습, 강화학습 등의 방법을 사용하죠. 인공신경망이란 사람이나 동물의 뇌 구조를 본딴 뉴런이라 불리는 신경세포들의 연결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모방한 거예요. 이를 통해 단순히 정답을 잘 맞출 때까지 정보들을 계속 암기시키며 그때그때 채점을 합니다. 암기가 계속 반복되면 어느 순간 정답을 잘 맞추게 되더라 라는 것이 신경망의 원리입니다. 딥러닝은 더 많은 정보를 암기할 수 있도록 세포의 수를 엄청나게 늘린 것입니다. 세포의 수를 늘리면 세포들의 연결수는 곱절의 곱절로 증가하게 되는데, 기술의 발달로 세포 연결이 가능해진 것이죠. 이렇게 인공지능의 가장 핵심 기술인 딥러닝은 생각만큼 복잡하지 않은데요. 그냥 암기가 엄청 빠른 머리 큰 앵무새라고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스피커 광고를 통해 많이들 아는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 하지만 초기에는 그 성능이 그닥 좋지만은 않았죠. 하지만 최근 이전에 비해 기능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가장 크게 기여한 기술이 바로 딥러닝과 빅데이터, 그리고 이 두 기술이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주는 클라우드입니다. 최근 이 세 가지 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특히 대량의 사용자 행동 패턴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한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특정 시점과 위치에서 사용자가 원하거나 궁금해할 만한 것 등의 맥락을 짐작하여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분을 많이 보셨나요? 아마 생각보다는 많이 못 보셨을 겁니다. 기술이 많이 발전했는데도 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습니다. 대부분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특정한 호출 문장을 말해야 합니다. 오케이 굿땡, 빅스땡, 뭐뭐 해줘. 이런 식으로요. 이게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 좀 부끄럽죠. 인공지능 스피커는 스마트폰의 음성 비서 기능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인공지능 스피커가 스마트홈의 핵심 기기로 주목받고 있을까요? 터치에 이어 음성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새로운 방식이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음성 인터페이스 플랫폼을 선점하면 스마트홈 시장을 선점하기가 쉬워집니다. 스마트홈은 가전제품을 비롯해 조명이나 스위치, 콘센트 등 모든 장치를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집을 말합니다.
여기서 인공지능 스피커가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되죠. 스마트홈과 관련해 인공지능 스피커가 주목받는 이유로 첫 번째 이유로는 1인 가구 증가를 뽑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장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방법인 음성 대화는 1인 가구의 외로움을 달래는데 한몫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가전기기가 갈수록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기능을 갖춘 가전기기가 늘어나면서 그 사용법 숙지 때문에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원하는 바를 음성으로 말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복잡성을 대폭 낮춰주죠. 인공지능 스피커는 아직 분명한 한계도 존재합니다. 우선 음성인식의 성능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는 문제입니다. 명령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거나 때로는 기기를 부르지 않았는데도 인공지능 스피커가 죄송해요, 제가 잘못 알아들었어요 라며 반응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최근 딥러닝이 부상하면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서비스가 바로 챗봇, 즉 채팅하는 인공지능입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가장 발전이 더딘 분야도 바로 챗봇입니다. 크게 주목받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수준이 높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이미지나 다른 데이터들과 달리 사람의 말이나 대화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람의 대화는 시간 순서나 흐름에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딥러닝 기술들로 이제 부자연스럽지 않게 말을 이어가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갑자기 사람처럼 자연스러워지지는 않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은 말을 할 때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것은 생략해도 문맥상 충분히 알아듣는데 기계는 그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등장한 버트나 엑셀렛 등의 기술을 활용하면 전이학습이나 파인튜닝 기법을 활용하여 사전 학습된 인공지능 모델을 쉽게 가져다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대략 2000년대 중반부터 몇 년 전까지 한국어와 영어 간의 번역은 생각보다 품질이 뛰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딥러닝이 번역 서비스에 도입되면서 번역 서비스들의 품질이 엄청나게 향상되었습니다. 때문에 G사의 번역뿐만 아니라 N사의 파파땡도 상당히 뛰어난 번역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몇 가지 기술적인 혁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텐션과 듀얼리티입니다. 어텐션은 기존처럼 문장 전체를 번역하는 통번역 방식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에도 집중해서 이 단어를 다른 나라 말의 어떤 단어로 치환할지를 같이 보기 때문에 더 자연스러운 번역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듀얼리티라는 기술은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한 후 그 영어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여 원래의 한국어와 비교를 합니다. 이 비교 결과가 좋아질 때까지 신경망을 학습시킵니다. 원래 번역기를 학습시킬 때는 서로 다른 나라 말을 미리 번역해 놓은 다국어 쌍의 말뭉치가 필요합니다. 전문 용어로 양방향 코퍼스라고 하죠. 유명한 기업 아마존에서 만들고 있는 무인 점포 아마존 고, 스타트업 케이퍼의 스마트 카트를 들어본 적 있나요? 아마존 고는 미국의 인터넷 종합 쇼핑몰 아마존이 만든 계산대 없는 식료품점인데요. 매장 전체에 거미줄같이 촘촘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이 수십 개의 카메라가 소비자의 동선과 행동을 체크하죠. 이때 컴퓨터 비전 기술과 딥러닝 기술이 적용되어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선반에서 꺼내면 자동으로 가상 카트에 추가되고 다시 돌려놓으면 카트에서 제외됩니다. 물건을 가지고 매장을 나서면 최종 구매 목록에 맞게 아마존 계정으로 비용이 결제되는 식이죠. 케이퍼의 스마트 카트는 일반 쇼핑 카트에 아마존 고의 기술이 접목됐다고 설명하면 좀 쉽게 이해될까요? 아마존 고처럼 매장 전체를 비추는 카메라 대신에 쇼핑 카트에 카메라, 무게 센서 같은 다양한 센서를 장착한 것인데요. 이 쇼핑 카트에 물건을 담으면 바로 계산을 하고 매장을 나갈 수 있는 인공지능 스마트 카트인 셈이죠. 일반 사진을 유명 화가의 화풍처럼 변환시키는 인공지능의 기술입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진이나 그림을 생성하고 변형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 기술 중 하나가 바로 오토 인코더입니다. 복원에 필요한 정보들만 쏙쏙 뽑아내서 실제 입력 데이터와 비슷하게 만드는 기술이죠. 한 가지 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는 기술입니다. 오토 인코더 기술로 복원한 후 원본과의 차이를 비교해서 원래 원본처럼 잘 복원할 때까지 두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기술인데, 이 기술의 중간 과정에 특정한 패턴을 잡음으로 주입하거나 다른 이미지를 신호로 주입할 경우 이미지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거나 이미지의 스타일을 바꾸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미국 야구의 독립리그의 올스타 경기에서는 인공지능 심판이 경기를 판정한다고 합니다. 포수 뒤에 심판이 서 있는 건 똑같지만 심판의 역할은 다릅니다. 심판은 판정한 결과를 이어폰으로 전달받은 뒤 그대로 적용하는 역할만 하는 거죠. 로봇이나 기계가 사람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인데요. 그동안 야구계가 갖고 있던 상식과는 완전 상반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체조와 같은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 고유의 영역을 다루고 평가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예술성 평가와 관련해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2019년 8월 우리나라에서 사람 변호사와 인공지능 변호사 간 대결이 열렸는데 인공지능 변호사가 완승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변호사는 사람 변호사와 다른 방식으로 정보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판결문 등 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스스로 성장하는 딥러닝 방식을 채택한 계약법 전문 인공지능 변호사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람과 인공지능 간 대결이라는 흥미성 행사보다 인공지능과 사람이 어떻게 협업을 할지를 더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심판이나 변호사 같은 스포츠, 법률 분야뿐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직무에서도 기계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자동화가 이루어지겠지만 최종 판단은 인공지능이 아닌 인공지능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인공지능이 직업에 미치는 영향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4가지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사람 판단이 별로 필요 없고 인공지능으로 거의 완전히 대체될 수 있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여기 해당 분야는 이미 자동화, 무인화라는 이름으로 어느 정도 기계로 대체되었으므로 꼭 인공지능 때문에 직업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둘째, 인공지능으로 대부분의 업무를 자동화하고 소수의 사람이 인공지능 관리나 최종 판단을 하는 분야입니다. 첫째 분야에 속한다 하더라도 인공지능 자체의 오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다만 왜 인공지능이 실수를 했는지 판단하고 어떻게 개선할지 제시할 수 있거나 실수로 인한 고객 불편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센스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셋째, 주로 사람이 일을 처리하되 효율성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해 일부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하는 분야입니다. 인공지능을 업무에 도입했을 때 어느 정도 정확도가 나오고 효과가 있을지 여부 판단을 이 분야의 고도의 경험을 쌓은 사람이 하게 됩니다. 이 판단이 잘못되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만들고도 진짜 무용지물인 인공지능이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의 특성상 사람을 대체하기 힘든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분야나 사람의 생명이나 운명을 결정하거나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라고 보여집니다. 성직자, 심리 상담 치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교사, 동화 작가, 인문학에 대한 연구 분야 등이 있겠네요. 이처럼 인공지능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분야를 찾아 잘 활용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할 듯합니다. 인공지능과 관련한 10가지 키포인트 잘 살펴보셨나요? 인공지능에 대한 막연한 생각, 두려움, 걱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우월할 수 없는 사람만의 장점은 상상력과 지적 호기심, 추상화 능력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 잘 알고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이러한 사람의 장점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유용하게 잘 활용하는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